대나무 숲의 괴물.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은 어느 영화 감독의 이야기이다. 감독이 6살이 되던 해, 그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은 굉장한 시골이었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를 떠난 적이 없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자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 내내 대자연 속에서 놀며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 어느 새벽,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시골집은 대나무 숲 속에 있었는데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모두가 잠들어 조용한 새벽에 혼자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에 취한 탓일까?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이 어째서인지 화장실 방향과는 전혀 다른 대나무 숲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갑자기 숲속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로 가늠하면 10m 정도 떨어진 곳의 숲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 그리고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동물인가 싶어져서 호기심에 가득 차 가만히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그것은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와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은 어떤 동물도 아니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은 예로부터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도 잡혀갔으리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만큼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도저히 이것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만약 그것의 정체를 말한다면 그것이 다시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에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감독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기이한 것들이 남아있을지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길의 여인.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한 남자는 결혼식이 끝난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지인과 친척 모두 가정을 꾸리는데 성공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홀로 남아 의도치 않게 순결을 지켰고 자신의 반쪽을 찾는 일만큼이나 집으로 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두운 숲을 통과하던 남자는 초겨울 가지만 무성한 벌거숭이 나무들을 보며 쓸쓸한 기분을 떨치기 힘들었지만 어두운 하늘에 외로이 떠있는 달이 벗이되어 남자의 고독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때 앞서 가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남자. 새하얀 옷을 입고 어두운 숲을 거니는 여인은 마치 일렁이는 수면 위에 비추는 달 같았고 여인의 신비로운 모습에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던 남자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헛기침을 두어 번 내며 여인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미동조차 않은 채 50보 되는 거리에서 남자를 앞서갔고 남자는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뒤에서 한참을 걷던 남자는 이 불편한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여인을 보며 남자는 망상에 빠져들었고 망상 속 남자는 여인과 가정을 꾸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달의 여신이시여, 이러시면 제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달의 여신이 남자의 소망을 들은 것일까? 앞서 가던 여인이 발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여인과의 거리가 좁혀지며 남자는 터질 듯 쿵쾅대는 심장을 채워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길고 길었던 고독과 작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남자는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여인과의 거리를 좁힌 남자는 고심 끝에 생각해낸 말을 입 밖으로 던졌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밤하늘의 정막 속에서 남자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남자가 어둠 속에서 줄곧 보았던 것은 가지에 걸린 식탁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홀리긴 홀렸나 보다.
바보가 된 듯한 기분에 남자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행복을 꿈꾸고 자신에게 설렘의 순간을 마련해준 달의 여신에게 남자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감사에 답이라도 하듯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님이 모습을 드러냈고 남자는 지나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편히 잠들고 있을 세상 모두가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저주. 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노상에서 손님이 의뢰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똑같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비슷한 처지의 한 여자가 마침내 그림으로 대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거리에서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남자는 여자를 아주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상대가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저주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유행에 편승하여 그 저주 의식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죽을지를 고를 수 있다는 말도 같이 돌았다고 합니다.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일지라도 반드시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 풍문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에 자신이 있던 남자는 그 여자가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는다는 내용의 지독한 그림을 40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에 그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사는 곳에 국군 부대의 간부가 찾아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린 그림을 간부에게 넘기자 그 간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는지 전혀 안 닮았잖아 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림을 찢어버렸고 끝내 여자는 남자가 이끈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남자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본부까지 와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본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취조와 고문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취조를 맡은 담당자는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 화가를 성폭행하고 불태워 죽였잖아. 짐승보다도 못한 놈. 넌 이제 사형이야. 네가 일하던 거리에서 여자 화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평소부터 자주 말하고 다녔다지. 증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 남성은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 자체는 군인 간부가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동기가 너무 확실했던 탓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군인 간부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남자 화가의 집에 용무가 있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우연히도 창문을 통해 남자의 방을 봤던 것입니다. 반 광란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교수형 당하는 그림을 그려넣고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저주의 방법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을 찾아온 귀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아들의 모습에 부부는 무척이나 만족했습니다. 늘 풀이 죽어있던 부부의 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생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어느런 말투도 크고 또렷해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나도 달리진 아들의 모습에 부부는 아들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고 아들이 대답하길 앞으로 다가올 14세가 되는 날 자신을 찾아올 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아들이 말하는 귀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옆 마을로 심부름 갔다 만난 누군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에 젖은 아들의 반짝이는 두 눈을 보며 진심으로 아들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이웃의 눈에는 영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마을에 지주라도 된 양. 아들은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며 훈계를 일삼았고 명령조로 말하는 크고 당당한 아들의 목소리에 이웃들은 마치 하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마을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들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을 찾아온다는 그 귀인이라는 자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기에 모두 겉으로는 아들의 비위를 맞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호숫가에서 몸을 씻고 단정한 차림으로 마을의 입구에 나타난 아들은 정오가 되자 마을로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시종을 거느리며 다가오는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의 귀인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마을에 다시 나타났을 때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은 땀에 절어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밭을 일구었고 말랑하던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귀인이 찾아왔던 그날 귀인 앞에 엎드려 절한 아들의 손에 귀인은 쟁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영문을 몰라 두 눈을 깜빡였고 그런 아들을 귀인과 시종들은 먼지가 나도록 두드려 팼습니다. 한편 숲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부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찾아온 이들은 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한량으로 지내는 아들을 더는 보기 힘들었던 부부는 아들이 망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옆마을에서 배우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 침대에 누워 시름시름 앓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깨닫고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남은 평생 동안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고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대부분 시간을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지냈습니다. 별이 무수히 빛나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이 아들의 눈동자에 비추었지만 밀려오는 잠결에 무거워진 눈꺼풀은 아들의 눈동자에서 별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울 속에 갇혀있는 욕망. 젊은이가 남자를 지켜본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끔찍한 사건이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는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자를 범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범인에게 살해된 피해자 중에는 젊은이의 어린 동생도 있었기에 재판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남자를 보며 젊은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살인을 저지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자의 거주지 근처에 거처를 마련한 젊은이는 밤낮으로 남자를 지켜보며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젊은이는 일터로 향한 남자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젊은이는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몇 주를 남자만 지켜본 젊은이는 자신이 쫓고 있는 이 남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고 예민한 모습과는 달리 남자는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으며 주변의 농담을 받아치는 모습에서는 느긋한 여유마저 느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일까? 남자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젊은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범행을 저지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젊은이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자의 집을 뒤지다 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젊은이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집안의 구석구석을 뒤져도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고 밀려오는 무력감에 현기증을 느끼던 순간 어두운 구석에 천으로 쌓인 가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 안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끌린 젊은이는
천을 벗기자 드러나는 사람의 형상에 놀라 두 다리의 힘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젊은이의 건너편에서 젊은이를 마주보는 또 다른 젊은이의 모습. 거울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헛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거울을 통해 젊은이는 보았습니다. 남자는 무서운 기세로 젊은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에 놀란 젊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두 팔을 휘저었습니다. 잠시 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남자의 집에서 뛰쳐나온 젊은이는 저 멀리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젊은이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젊은이가 거울을 통해 보았던 남자. 그것은 남자의 욕망이었습니다. 남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으나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 남자는 감시가 멈추고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살인을 부추기는 자신의 욕망을 거울 속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도 더는 계속되지 못하리라. 거울 속 남자의 욕망은 거울과 함께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자에게 다가간 젊은이는 두 손으로 남자의 목을 억세게 졸랐습니다. 남자는 동생을 살해한 범인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의 눈동자에 비치는 남자는 영락없이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졸업 앨범 속의 얼굴. 꿈을 꿨다. 가족과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꿈이었다. 여행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쯤이었던 것 같다. 하늘은 어둑어둑했다. 왠지 모르게 나는 혼자서 방을 쓰게 된 것 같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기에는 눈에 익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호텔 방이 우리 집의 내 방과 똑같았다. 책상이나 침대도 완전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 나는 언제나 방에 커튼을 쳐놓는데 그것마저 같았다. 거기서 갑자기 장면이 넘어가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벽에 기댄 채로 만화를 읽고 있었다. 읽고 있던 책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왠지 모르게 침대 쪽이 마음에 걸려 시선을 돌리니 침대가 반쯤 올라와 있었다. 내가 쓰는 침대는 접이식이라 한쪽을 올려 소파처럼 쓸 수 있다. 어라? 하고 생각하고 있자니 올라온 침대 밑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기어 나왔다. 그것은 초등학생 정도 키의 사람이었다. 머리는 길게 길러 허리까지 닿아 있었다. 얼굴은 머리로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여자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상반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여자아이인데도 복근이 나뉘어 자리 잡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하반신에는 갈색의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그 아이는 침대 밑에서 나와 내 앞에 서서 천천히 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여자처럼 비명을 지른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식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눈을 떴다. 그렇지만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약간 맥이 빠졌다. 공포심도 물러간 데다가 새벽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기로 했다. 결국 그날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갔다. 다시 밤이 되고 잠이 쏟아졌기 때문에 나는 침대에 누워 전날 밤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침대 밑이 마음에 걸렸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과감히 침대 밑을 살펴보기로 했다. 침대 밑을 뒤져보니 거기에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었다. 마음을 놓고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꿈에 나왔던 여자아이의 얼굴이 말이다. 이름 부분은 어째서인지 검은 유성펜 같은 것으로 빈틈없이 칠해져 있었다. 갑자기 공포심이 엄습해 나는 앨범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졸업 앨범은 쓰레기 소각장에 가져가 그대로 태워버렸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결국 알 수 없었다.
왜 이름을 칠해서 읽지 못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친구에게 물어볼 생각도 해봤지만 기분이 영 내키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결국 지금도 모른다. 하지만 앨범 속에서 그녀가 짓고 있던 표정만은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졸업 앨범 속에서 그녀는 오직 혼자 무표정인 채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는 가운데 혼자 무표정했던 그녀의 얼굴은 지금도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사 온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 저는 평범한 가장이고요. 아내랑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고 자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물건이 없어졌다가 엉뚱한 곳에 나타나거나 벽에 사진 액자가 자꾸 떨어지거나 그런 사소한 트러블이 종종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큰 방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가 같이 잡니다. 그런데 전에 안 그러던 아이가 이사 온 뒤로는 자꾸 이불에 오줌을 싸서 물어보니 밤에 자꾸 무서운 꿈을 꾸고 새벽에 깨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섭답니다. 애들이 원래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면서 아이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사 온 뒤에 직장이 멀어져서 새벽 일찍 일어나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얼굴만 잠깐 보고 출근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깰까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제 목소리로 엄마 몰래 고기 먹자 라고 그랬답니다. 지금도 머리가 찌긋하네요. 저는 평소에 미신도 안 믿고 종교도 없는 사람이지만 요즘 뭔가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자복에 여자가 들어있던 벽장의 구멍. 나이트클럽같이 화려했던 공연은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다. 객석은 없었다. 관객은 무대에 섰고 나는 삼바 축제 같은 경쾌하고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같이 있던 비평가 친구는 형식의 혼란성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의한 관객의 뻘쭘함을 이유로 무희들에게 혹평을 토로했다. 나는 공연이 끝나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극장을 나왔다.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예약해 두었던 펜션으로 이동했다. 벌써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펜션은 방이 여러 개였는데 이상하게 벽장이 많이 있었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4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방을 둘러보며 벽장을 열어보았다. 벽장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형태의 구멍이 2개씩 나 있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나는 동전을 한번 구멍에 밀어넣어 보았다. 딸그락 2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벽장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난 벽장을 열어봤다. 놀랍게도 그 벽장에는 내가 넣은 동전이 들어있었다. 몸서리가 쳐졌다. 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찜찜함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펜션에서 먹으려고 싸왔던 야채를 하나씩 꺼내서 구멍에 넣어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야채들은 다른 벽장의 구멍을 통과해 떨어져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무의미한 실험을 계속했다. 그러다 나는 보게 됐다. 구멍을 통해 나오는 여자의 팔과 반팔 환자복의 소매를. 나는 겁을 먹고 더는 그 실험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여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다. 여자친구는 너무 겁이 많아서 어떤 패닉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여자친구는 긴팔 소매에 잠옷을 입고 내 옆에 누웠다. 너무도 피곤해서 우리는 금방 잠이 들었다. 새벽 몇 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잠에서 깼다. 안구 건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었던 나는 손을 더듬어 내 옆에 누가 누워있는지 확인해봤다. 배가 느껴지고 손이 느껴졌다. 그런데 소매는 반팔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더듬어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죽일 듯이 소리치며 제압하려 했다.
그렇지만 가위에 눌린 것처럼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저 목구멍 속에 들어있는 외침을 입 밖으로 꺼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슴을 쥐어짜기만 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숙자.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삽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하루는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떤 노숙자가 구석에 서서 앞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중얼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컵을 들고서 구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뚱뚱한 여자분이 노숙자를 지나치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게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 노숙자는 사람들을 모욕하면서도 돈을 받기를 바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키 큰 정정차림의 사내가 지나쳤는데 노숙자가 인간이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인간. 맞긴 하죠. 당연히 그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지하철역에 좀 일찍 도착해서 시간도 죽일 겸 그 노숙자 가까이 서서 이상한 중얼거림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마르고 초췌한 남자가 그를 지나갔는데 그가 중얼거리기 소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랐었습니다. 저에게는 칠면조나 닭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났을까. 뚱뚱한 남자가 노숙자를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감자라고 했습니다. 살찐 사람은 돼지라고 부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회사에서는 그 노숙자와 그의 희한한 행동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리던 말에 대해 무슨 논리나 패턴을 찾아보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노숙자는 사람들의 전생이 무엇인지 알았던 걸까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은 환생을 믿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를 여러 번 관찰했고 저의 가설이 맞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토끼, 양파, 양 또는 토마토 같은 걸로 부르는 것을 주로 들었거든요. 어느 날 호기심에 못 이겨서 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걸어가자 저를 보더니 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컵에 돈을 좀 던져주면서 혹시 초능력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노숙자는 미소를 짓더니 네 그렇소다. 나는 초능력이 있답니다. 몇 년 전에 생긴 능력인데 형씨가 생각할 만한 건 아니고 나는 미래를 본다거나 생각을 읽는다거나 하는 능력은 없수다. 저는 간절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능력이 뭔데요? 라고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그저 누가 가장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뭔지 알아맞추는 것이요. 그가 맞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는 빵이라고 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토스트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절레절레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초능력 중에서도 그건 정말 쓸모없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에 그 노숙자가 인간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층 창문에 찍혀있던 손자국. 비 오던 날의 이야기다. 부엌 옆에 있는 창문에 아이 손바닥 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다. 딸이 만졌나 싶어서 닦아봤지만 닦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손자국은 바깥에서 찍혀 있는 것이었다. 문득 이곳이 5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당연히 허공뿐이다. 아이가 올라와 손자국을 찍을 수 있는 곳 따위는 없다. 손자국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딸은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언니와 논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가 혼자 가상의 친구를 만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히 아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졌다. 결국 원래 이사 검토 중이던 걸 앞당겨서 집을 옮겼다. 시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소꿉친구였기에 두 분이 입다퉈 액막이라도 하라고 성화였다. 액막이를 해준 신주의 얘기로는 어린 아이들은 무심코 그런 것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딸이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영원히 나에게 보이기 위해 손바닥을 남긴 것 같다고. 아직도 내게는 그 집이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로 물들어 있던 파란 텐트. 나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어 자연 잡지에 기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중에 산속에 텐트를 치고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찍는 거죠.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외선 센서에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찍게도 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인기척 없는 산속에 혼자 틀어박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건은 내가 오쿠타마 치치부 산지 어느 골짜기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보며 올라가 생각하고 있던 부근에 오후 1시쯤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1인용 텐트를 세우고 5시가 조금 지날 때까지 낮잠을 자는 게 평소의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산속이니 도시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 사이에 곰이 싫어하는 소리를 틀어둔 라디오를 올려두고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벌써 밖이 상당히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나는 랜턴을 텐트 안에 매달고 장비를 준비하고 헤드램프를 쓴 뒤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텐트를 나서고 나는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골짜기 상류로 10m쯤 떨어진 곳에 다른 텐트가 보였던 것입니다.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낚시를 할 만한 곳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산을 오를 때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요. 텐트 안에서 빛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텐트를 칠 때 저 텐트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가 소리 없이 왔던 걸까요? 우선 나는 촬영을 위해서 예비조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란 텐트 안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텐트가 얼룩덜룩하게 바뀌었습니다.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거무칙칙한 색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지만 마치 오래된 피 같은 색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었지만 늦게 온 저 사람이 아무 인사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뭐랄까 그 텐트에서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죠. 힘들겠지만 텐트를 옮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텐트를 접고 그 파란 텐트 쪽을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1km 정도 골짜기를 더 거슬러 올랐습니다. 결국 그날 촬영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강상류 쪽에 다시 텐트를 치자 시간은 9시 가까워졌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잠을 청했지만 침낭 안이 갑갑하고 땀이 차서 밤중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텐트 안의 공기가 탁했기 때문에 나는 지퍼를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텐트 바로 앞에 아까 그 파란 텐트가 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자 텐트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얼룩진 텐트 안에서 2개의 손바닥이 떠올랐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이 내 쪽을 향해 손을 쫙 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급히 반대편으로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뒀던 손전등을 들어 그 텐트를 비추었습니다. 그 텐트 안에 사람은 이쪽 저쪽을 손으로 더듬으며 지퍼를 열어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짜기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고 어두운 밤중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도중에 손전등도 잃어버렸습니다. 숨이 차서 도저히 달릴 수 없게 된 곳에서 웅크린 채 떨면서 아침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산을 내려가 사람을 찾아 어젯밤 그곳에 다시 가봤습니다. 텐트 2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텐트였고 다른 하나는 그 파란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낡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는 죽은 지 10년은 되어 보이는 남자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 야생동물 촬영은 그만두었고 산에도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유 없이 일어났던 이상한 사고. 나는 귀신 같은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작년 오봉 때는 조금 무서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비이성적인 힘이 관련되어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 나와 여동생이 동시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 다 다른 지방의 대학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부터 집에는 부모님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집이 비어 어머니가 적적해할까봐 걱정한 아버지께서 개를 사왔습니다. 결국 집 구석에 개집을 만들고 개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자 나와 여동생은 각자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나는 오봉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단히 큰 형태로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나서 쇄골이 부러졌단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건너다 자동차의 옆구리를 부딪혀 날아가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변을 잘 보고 다녀야죠. 부주의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라고 웃고 넘어갔지만 설마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는 7월 중순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전에 아버지가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를 얻어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이유는 여동생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가끔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돌아온 직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포자기하고 가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가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어머니가 달려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옆에서 나타난 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 애기 낀 것 같아. 너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저녁밥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초등학교 때 보던 타임캡슐을 꺼내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껏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다 모퉁이로 커브를 꺾은 순간 문 앞에서 빨간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무척 애매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자동차에 받쳐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7m 정도를 그대로 날아간 뒤 아스팔트에 부딪혀서 뒤통수에서 피를 흘리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다행히 근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 주소만 말하고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매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를 빼고 타임캡슐을 열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찾아와 내 물건들을 주고 갔습니다. 그중 미래의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죽어 있을지도 몰라. 사고나 다른 이유로라고 써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덮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조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계집의 위치가 불단의 구석, 게다가 남서쪽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집에 찾아온 풍수사의 말에 따르면 불단이 막아주고 있던 이기문의 결계를 축생이 부순 탓에 그 방향에서 예군이 날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 가족은 바로 계집을 옮기고 불단이 있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집을 옮긴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개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애군을 모두 가지고 가버린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별명.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시절 저 이과에 엄청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야시타라고 합니다. 사실 미야시타 본인은 작은 덩치에 선이 가느다란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당시 그녀 본인은 몰랐지만 주변에서 그녀를 부르던 별명은 최종병기였습니다. 그 유래로서 몇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야시타는 고등학생 시절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그 편의점은 평소부터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건의 목격담도 있어 야간에는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의 점주는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본인도 야간에 귀신을 목격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알바생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점주가 혼자서 항상 새벽 전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야시타가 야간 알바에 들어가자마자 어째서인지 귀신이 일절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미야시타는 다른 알바생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야시타의 친구가 폐가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고 난 뒤로 종종 자기 방에서 남자 귀신을 보게 되었다며 미야시타에게 상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야시타가 친구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날 이후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숙부의 부탁으로 어느 맨션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미야시타였는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미야시타가 하루 자고 난 뒤에는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평소에 음침했던 분위기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숙부가 거금에 사례금을 안겨주며 미야시타가 어제 묵은 그 방은 자살 사고가 있던 방임을 알려주었는데 본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야시타가 대학 시절 일본 전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하다는 절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들른 절의 주지스님이 미야시타를 보자마자 당신은 용신님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며 크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시타 본인은 평소에도 유명하다는 점쟁이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곳일수록 미야시타에게 쩔쩔매면서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들이 오컬트적으로 최종병기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그 힘을 이용하지 않은 채 여행사의 직원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진관에 저주받은 사진. 나는 얼마 전까지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내가 일하는 사진관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포토 프린터가 있었다. 가게를 찾는 대부분의 손님은 바로 이 포토 프린터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용했었던 것인지는 특별히 체크하지 않는다. 점원이 포토 프린터를 체크하는 때는 인화가 잘못되었을 때, 용지를 보급할 때,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할 때뿐이다. 가끔씩 메모리 카드나 사진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분실물은 1년 정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주인이 오지 않거나 문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버리고 난다. 2주 정도 전 가게 문을 닫으며 포토 프린터 주변을 살펴보니 사진이 10장 정도 수북히 쌓여 있었다. 뭐라? 하고 생각하며 주워보니 손목을 그은 사진이다. 머리가 긴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자의 팔인 것 같다. 칼로 그은 것은 손목뿐만이 아니었다. 팔과 어깨에도 몇 곳이나 커터칼로 그은 것 같은 상처가 나 있다. 얼굴은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장난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 상처 자국은 가짜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점장에게 사진을 가져가 이야기했지만 장난일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미루기로 했다. 결국 사진은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게 됐다. 보관이라고는 해도 봉인해버리듯이 신문지에 싸서 창고에 처박아 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꿈이랄까. 자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눈앞이 새빨개져 깜짝 놀라 일어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서웠다.
몸 전체가 나른해지며 숨이 차고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잠에 들 수도 없어 부들부들 떨면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잠을 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나는 수면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장에게 상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잠시 쉬기로 하고 의사를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받아왔다. 그러자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마침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24시간 내내 방에 깔아뒀던 이불을 햇빛에 말리기로 했다. 베개와 이불을 베란다에 가져다 널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깔린 묘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묘 밑에는 지난번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던 손목을 그은 사진이 깔려 있는 것이다. 커터로 손목을 긋고 있는 도중의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선명하게 핏방울까지 찍혀 있었다. 물론 나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게다가 요 밑에 일부러 깔아두는 짓 따위는 결코 할 리가 없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사진을 찍고 불에 태워버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진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로 가게에 달려가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사진도 모두 태워버렸다. 점장은 나를 걱정해줬지만 갑작스럽게 사진을 태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마 점장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진작에 태워버리지 그랬어 라고만 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다음 날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이사도 할 생각이다. 요즘에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만 약 덕분인지 사진을 태운 덕인지는 모르겠다. 그 사진에 관한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씩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오르곤 한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사진에 관한 것은 알고 싶지 않다. 장난이었던 것인지, 누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 사진을 찍었던 것인지, 무사한 것인지 따위는 결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저 이 끔찍한 사건을 빨리 잊고 싶을 뿐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의 건물. 신문 배달을 하다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이다. 내 배달구역 중에는 8층짜리 현관 자동 잠금 장치가 달린 건물이 하나 있다. 언제나 휴대폰 시계로 4시 32분이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안에 신문을 배달하고 나오곤 한다. 그런데 오늘은 문이 열리는 시간 전인 4시 19분에 다른 구역 배달을 다 끝낸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그 건물 배달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나와 복도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제법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아 아마 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인 듯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자 반성에 네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를 이어 여자아이의 없어지는 것은 싫어 라는 말이 들렸다. 여자아이는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시간이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 싶어진 나는 문 앞에서 조금 물러서서 1층에 불이 켜진 방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어느 방에도 불은 켜 있지 않았다. 문에서 멀어지자 목소리 역시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어느새 4시 29분. 슬슬 문이 열릴 때가 가까워져 문으로 다가가는 순간 아무도 없는 안쪽에서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다. 자동문까지의 거리는 5걸음 정도 떨어져 있어서 평소라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거리였다. 깜짝 놀란 나는 몸이 굳어서 가만히 서 있다가 자동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가갔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그대로 배달을 마치고 지금 막 돌아왔다. 정말로 그 건물에는 무엇인가 있었던 것일까? 마지막에 건물을 나설 때도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울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목격했던 사채업자 친구.
예전에 제 친구는 사채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 자신도 꽤 불량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직이라며 웃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쫓기거나 채무자가 기르던 대형견에게 쫓겨 죽을 뻔하거나 아이가 울부짖는데도 억지로 가족 이산 수속을 진행하는 등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지독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질린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사장은 야쿠자였고 상사도 전형적인 사채꾼이어서 일을 관두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소에 채무자 아저씨가 전화를 해와서는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기에 상사와 함께 채무자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저씨 집에 도착한 뒤 현관 앞에서 불러봐도 나오질 않아서 열려있던 현관을 통해 집 안에 침입했는데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정도니 예상대로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고 쓰레기장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쪽에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목을 메고 허공에 뜬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 친구라도 목을 맨 자살 현장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고 하는데 상사는 그런 광경조차 익숙한 듯 깃도 안 갚고 죽다니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죽은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은 경찰에 신고만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며칠이 지나고부터 상사가 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집에 처박혀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게다가 원래부터 위험한 약물을 접했었고 그쪽 이야기에 의하면 구입량이 말도 못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나쁜 예감이 들어 회사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상사가 사는 맨션에 그의 상태를 보러 갔는데 건물주에게 부탁하여 안에 들어가 보니 상사는 욕조 안에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시 결과 사인은 약물 대량 복용에 의한 중독사였지만 시신에 명백하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일이 좀 복잡해졌는데 어째서인지 사체목에는 끈에 졸린 듯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 실내에선 끈이나 로프 종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방문도 실내에 있어 안전한 밀실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조사해봤지만 진상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무서워진 친구는 바로 회사를 관두었고 그 뒤 그 회사는 사장을 제외한 몇 사람이 목을 메고 자살하여 도산하고 말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그 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때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서운지 채무자 아저씨의 기일이 되면 성묘까지 가진 않더라도 근처의 절에 찾아가 명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현재 친구는 사채업 쪽에서 일했던 이후로는 술집에서 바텐더와 주방일을 겸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은 자기만의 작은 산술집을 하고 있는데 예전 학생 때 불량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커플 사건. 2019년 1월 19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A양과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 B씨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B씨는 A양의 아버지 C씨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A양의 집을 찾았지만 A양의 아버지는 B씨가 장애인이라며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하자 A양과 B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공모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양의 아버지 C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20일 저녁 7시 50분경 경남 창녕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피해자 C씨의 지인인 김씨였는데 자신과 여행을 가기 위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C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한 사건으로 가볍게 생각하고는 C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C씨는 연락이 되지를 않고 지적장애를 가진 딸도 늦은 시각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 출동한 경찰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C씨의 집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C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의 눈에 띄인 것은 방바닥에 낭자한 혈흔과 피가 잔뜩 묻어있는 마대자루였습니다. 그 속에는 신고자 김씨가 찾아달라고 하던 시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A양은 경찰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범행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A양이 보이고 간단한 조사에서 A양이 말한 사건 당일 전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하자 경찰은 A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범행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혈흔이 묻어있는 옷들이 세탁기에서 발견되는데 발견된 증거물의 모든 혈흔은 모두 피해자의 혈흔이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또한 피해자를 찌른 흉기와 일치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A양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 경찰은 다음 날인 21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양이 입고 있던 외투의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 수사관은 A양이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거라 직감하고 외투에 묻은 혈흔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A양이었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A양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고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긴급 체포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A양과 B씨는 2018년 12월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다 알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 교제 중이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발전하게 되면서 A양은 아버지 C씨에게 B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B씨가 자신의 딸과 같은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C씨는 둘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도 B씨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A양의 집에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폭언 등의 인간적인 모욕감을 A양이 아버지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을 반대하는 A양의 아버지만 없다면 자신들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범행을 모의하면서 살해에 쓸 흉기를 같이 구매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19일 밤 A양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날 둘은 미리 도어락을 잠그지 말라는 약속을 한 뒤 A양은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자친구 B씨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집으로 들어온 B씨는 범행 동안 A양을 화장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잠자고 있는 A양의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A양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곤 A양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마대에 시신을 담아놓고는 둘은 평소대로 PC방과 식당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남자친구 B씨는 범행 당시 피 묻은 옷을 모두 갈아입기도 했고 A양에게 자신을 믿고 행적과 진술을 허위로 말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양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외투를 갈아입지 않아 경찰의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 A양의 어머니는 2018년에 사망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자신이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아버지와 생계를 해결해왔는데 월급을 전부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데 써버렸고 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미웠다고도 했으며 엄마 아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사망한 아버지 C씨가 술을 좋아했지만 주변에 무리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딸 A양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A양과 B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변호인 측에서는 둘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는 A양의 심신미약만 인정되어 A양과 B씨에게 각각 15년과 18년의 중형이 내려집니다. A양과 B씨의 변호 측에서는 당시 심신미약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법원 측의 형량은 과하다며 즉시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죄의 무게를 볼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둘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러브 호텔의 귀신. 저는 일본에 잠시 놀러가서 러브 호텔의 방을 청소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러브 호텔이지
호텔을 가장한 퇴폐업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나름 편하면서 시급도 좋았습니다. 방이 24개 정도 있는 4층짜리 러브 호텔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을 받고 방에 들어간 도우미 여성이 방을 돌려받고 달라는 겁니다. 매니저가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귀신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방에는 귀신이 있다. 그러니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뭔 이상한 여자가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나 했더니 나중에 매니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쯤에 여자가 그 방에서 자살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귀신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네요. 방은 405호. 야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손님이 거의 없을 때 혼자서 405호를 청소하고 있으면 왠지 등골이 오싹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귀신이 뒤통수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 정확하게는 4층을 돌아다니면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곤 했죠. 야간에는 집중 청소라고 해서 2개의 방을 2시간 동안 구석구석 치우는데 꼭 4층의 방들을 치우고 돌아오면 가위 눌림이 매우 심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기가 센 터라 금방 가위를 풀고 일어났지만 정말 정신이 또렷하고 사지의 감각이 다 있는데 눈만 살짝 떠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아무래도 자살한 귀신이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해코지하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호텔 옆이 공원이라 길고양이들도 많았는데 이것들이 가끔 호텔에 침입해서 비상구를 통해 2층이나 3층으로 침입해서 활개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2년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4층은 올라오지 않더군요. 그냥 층수가 높아서 안 올라온 건지 비상계단 때문에 올라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는 것 때문에 안 올라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그만둔 후로는 가위 눌림도 없고 평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박집에 이상한 손님. 이모가 어렸을 때 외갓집은 민박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름이면 해수욕객들이 잔뜩 밀려들어와서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며 찾아왔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방을 내주고 평소처럼 아무 차이 없이 보통 손님으로 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던 이모가 그 남자를 흘깃보더니 갑자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저 손님 너무 무서워요. 손님에게 신뢰되는 말이다 보니 결국 이모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겨우 재웠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민박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강도살인으로 지명수배된 범인이 이 근처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민 범인의 얼굴 사진은 어제 외갓집에 왔던 그 남자였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남자의 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그 손님은 얼마 전에 한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범인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이모가 전날 그 남자가 무섭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등 뒤에 엎여있는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화가의 그림. 화가의 그림을 본 상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림 속동이 트기 시작한 부둣가를 배경으로 보는 이를 등지고 선창에 걸터앉은 소녀는 영락없는 상인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창에서 자비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던 상인은 선원들이 이야기하는 외국의 이국적인 풍경과 그들의 몸담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언젠가 상인이 되어 바다를 누비는 걸 꿈꿨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 소녀는 상인이 되어 큰 부를 쌓았지만 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화가의 그림이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상인은 화가에게 그림을 사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상인이 아무리 큰 액수를 부른다 해도 화가는 그림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원하는 건 반드시 얻고야 마는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가가 도박으로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인은 채권자들로부터 화가의 빚을 사들였고 시도 때도 없이 화가에게 빚을 독촉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상인을 견디지 못한 화가는 결국 상인은 원하던 그림을 손에 넣었고 소중히 여기던 그림을 잃게 된 화가는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림을 바라보며 추억과 감상에 여념이 없었기에 행방이 묘연한 화가의 소식 따위는 상인에게 일말의 동요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림을 감상하던 상인은 그림이 전날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본 상인은 선창에서 일출을 바라보던 소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그림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던 상인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화면을 등지고 선창에 앉아있던 그림 속 소년은 어느새 고개를 돌려 보는 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년이 움직였다는 사실보다도 상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건 상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화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상인을 노려보는 화가의 모습에 낯짝이 창백하게 질린 상인은 하인을 시켜 그림을 불태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눈에는 그림 속 화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토록 훌륭한 그림을 태워버리기 아까웠던 하인은 상인 몰래 그림을 다른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말없이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상인이 발견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 파도에 밀려 해안가로 떠밀려온 상인의 시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 때문에 한참 떨어진 마을의 주민들도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한편 주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아이는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그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년이 사라진 걸 발견한 하인. 섬뜩한 기분에 머리털이 곤두선 하인은 그 자리에서 아궁이로 달려가 이글거리는 화염 속으로 그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화가의 그림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던 얼굴. 제 집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명절 때 영천에 있는 시골 큰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씩 두 명의 얼굴이 내려오더랍니다. 그 현상은 대학 가서부터는 없어졌고요. 근데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평소에 혼자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건 2007년 11월 말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저와 와이프는 같은 병원에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밤 근무를 하러 들어왔고 집사람은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너무 추워서 집사람한테 버스 타지 말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죠. 근데 도착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내가 다시 할게 하고 바로 끊더군요. 저는 목소리 들었으니 괜찮겠다 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다시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랑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니까 너무 뻘쭘해서 집사람이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답니다. 근데 뜬금없이 택시기사가 아가씨는 저기 하늘에 달 같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너무 딱딱 잘 맞추어서 집사람이 신기해했다네요. 집에 도착했을 무렵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으려는데 아가씨는 내가 아직 사람으로 보여요 하더랍니다. 집사람이 속으로 뭔 소리야 하면서 잔돈을 거슬러 주려고 돌아서는 아저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까무러치는 줄 알았답니다. 옛날 천장에서 내려오던 그 남자였다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애 이탈 미스테리. 영국의 여교사 바바라는 1년 이상 걸쳐 꿈속에서 한 집의 꿈을 반복해 꾸었다.
그러던 차에 그녀 남편과 이사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런던에 집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런던에 집을 찾던 중 놀랍게도 그 꿈속의 본집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구, 장식 등 모든 것이 꿈속과 똑같았다. 여기에 그 집은 저렴했는데 그것은 유령의 집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집 주인을 만난 자리에서 집주인이 그녀를 유심히 보더니 맙소사, 당신이 그 유령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 집에 유령이 출몰하기 시작한 것이 그녀가 꿈속에 집을 보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이다. 이는 초자연 현상의 체웨이탈의 유명 사례 중 하나로 그녀는 자신의 분신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다. 체웨이탈은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존재하고 또 나아가 자신의 육체를 볼 수 있는 체험을 말한다. 보통 체웨이탈은 우리에게 유체이탈로 알려졌는데 1943년 심리학자 티렐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유체이탈, 감각격리 탱크로 다뤘는데 그것은 심령현상에 더 가까운 견해였다. 이러한 체험은 이상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례들을 볼 때 그리 신기하지 않는 현상이 되고 있다. 체웨이탈의 일반적 체험으로 의식체가 이탈해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인데 이는 보통 수면 중이거나 수술 또는 여성 출산 등에서 잘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체외 이탈이 그동안 미스터리로 알려진 많은 초자연 현상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 셀리아 그린에 의하면 체외 이탈을 할 때 인격의 육체로부터 분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최대 수수께끼인 사후에도 남는다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일리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주장은 체외 이탈의 인격의 일부가 육체로부터 이탈해 제2의 분신으로 나타난 것이 도플갱어 현상과 유사해 보인다는 것이다. 즉, 인격의 제2의 분신이 흔히 체험되는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육체를 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원격 투시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스탠포드 연구소는 원격 투시 능력자 한 사람을 테스트하였다. 그 실험 중 하나는 그 능력자의 머리 높은 곳에 물건을 두고 맞추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능력자는 그 높은 곳의 물건이 무엇인지 모두 정확히 맞춘 것이었다. 이에 테스트는 분명히 흔히 생각하는 투시에 투과해보는 능력과 다른 것으로 연구자들은 그 능력자가 체외 이탈해 그 물건을 천장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능력자는 지도상의 경도와 위도 표시에 무엇이 있는지 맞추는 실험을 한 것이었다. 이에 연구자들이 지구상의 한 위도와 경도를 가리키자 그 능력자가 답하길 구름 속에 산이 보이는데 섬이 보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곳은 인도양 남부바다로 답이 틀린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피자 그곳에 작은 섬이 있는 곳으로 밝혀졌고 그 능력자가 스케치한 섬과 똑같음으로 나타나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바로 그 능력자가 초능력의 최대 이슈자인 리모트 뷰잉의 1인자로 알려진 인고 스완이었다. 즉, 인고 스완이 리모트 뷰잉으로 알려진 것은 그 방식과 패턴을 볼 때 체외 이탈의 일종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체외 이탈 후에 나타났던 분신은 보통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보인다는 것이다. 체험자와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체외 이탈 체험을 단순한 환각이나 환상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사례들이 많고 부정하기 힘든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류 학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체외 이탈에 대해 초심리학계와 과학 일부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들과 넓은 접근으로 이에 부정적 견해는 후퇴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키가 큰 여자 귀신, 군복무 기간 중 일이다. 내가 속한 내무실의 경우 취침 시간 후 분위기가 매우 무서웠는데 그 이유는 취침 등이 검붉은색이기에 정말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군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취침 등을 켜고 자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끌 수도 없고 등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른 생활관 애들도 불침번 근무를 서면서 가끔 우리 내무실을 들어오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한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우리 내무실의 경우 많은 귀신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키 큰 여자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내가 일병 때 고단한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김새가 느껴져 고개를 내무실 입구 쪽으로 돌려보았다. 근데 무엇인가 검은 게 보이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 몸통, 검은 옷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 몸과 다리였다. 머리는커녕 목도 보이지 않았는데 키가 너무 커서 입구 사이로 몸통만 보인 것이다. 난 너무 무서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목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냥 빨리 그 키 큰 검은 형상이 사라져 주길 바랬다. 하지만 내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검은 형체가 조금씩 얼굴을 내리기 시작했다. 어떤 상황이냐면 거인이 너무 커서 조그만한 문에 들어가기 위해 고개를 숙이려는 모습. 그리고 그 후 순식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나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본인의 내무실 자리는 거의 중간이었는데 그 검은 귀신이 고개를 입구 안으로 쑥 하자마자 한 번에 내 얼굴 바로 위까지 와버린 것이다. 키가 워낙 커서 순식간에 미끄러지듯이 단 한 번에 내 눈 앞으로 왔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다행히도 꿈이었다. 꿈인 건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이 경험을 쉽사리 잊을 수 없게 된 건 다음날 내무실 선임과 후임이 애기 때문이다. 그날 그 키 큰 여자 귀신 꿈을 꾼 사람이 무려 4명. 그중 가장 무서웠던 꿈은 내 꿈과 다른 선임이었는데 그 선임이 꿨던 꿈은 자다가 깼는데 천장에 그 키 큰 여자가 허공에 누운 채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더 놀란 건 분대장도 키 큰 여자 꿈을 꾼 적이 있고 자신이 이등병 때 그 당시 분대장한테도 이 키 큰 여자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이타닉호 침몰과 비밀. 영화로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영화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서 나온 타이타닉호. 점차 퍼지기 시작하면서 유명하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침몰한 사건이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타이타닉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1912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화이트스타라는 선박회사에서 만든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1912년도 4월 10일 천하출항으로 영국의 사우샘프턴항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배였다고 하는데요. 영국을 떠난 지 4일째 되는 날에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거대한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서 배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배에는 2207명의 탑승객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505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 침몰이라고 해서 고고학자들은 저주에 걸린 미라를 타이타닉호를 이용해서 운반하다 미라의 저주를 받고는 침몰한 것이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1996년도 로빈 가드너 교수의 저서에는 침몰된 배는 타이타닉호가 아닌 화이트스타 선박의 또 다른 배, 올림피코라는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타이타닉호를 만든 화이트스타는 배를 만들기 전에 올림피코라는 배로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올림피코와 영국 군함과 충돌을 하고 올림피코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요. 적자 속에서도 화이트스타는 타이타닉호를 급하게 만들어내었고 세상에서도 가장 크고 안전하고 신조차도 침몰을 시킬 수 없는 배로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면서 그 보험금으로 빚을 해결하고 동시에 화이트스타는 재정이 넉넉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타이타닉호 비밀은 재정난에 허덕이던 화이트스타가 막대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침몰을 시켰다는 주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 사건으로 배의 안전 규정이 엄청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배에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지만 실제로 배에는 16척의 구명보트와 4척의 접는 보트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벌버둥을 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탤런트 변우민 씨라 괴담 홍콩 아파트의 그 소년. 이 이야기는 내가 홍콩에서 영화를 찍던 때 일이다. 1997년 9월 4일부터 10월 30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시간이다. 당시 나는 제작부장 겸 조연으로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촬영과 번역 작업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현지의 아파트를 구해서 살았다. 여느 아파트와는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첫날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처음에 난 아파트 수도가 오래되어서 헐거워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치부했다.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화장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다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분명 내가 잠근 것을 확인했는데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 뒤로도 며칠간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냈다. 결국은 앞집에 살던 홍콩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뜻밖의 말을 듣게 됐다. 이번엔 그 어린이 녀석이 자네 집에 간 모양이로구만. 여기서 그 꼬마 귀신 모르는 주민들이 없어. 그 애는 착한 애예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와 친분이 있던 주민들뿐 아니라 경비 아저씨 역시 꼬마 귀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착한 아이니 걱정 말라는 대답을 또 들으니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날 이후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날 때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고 홍콩 스태프들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홍콩 말인 레이콕 닦어 있다를 말하면서 무서움을 떨쳐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니 화장실에선 물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레이콕 닦어 있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만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리고 돌아선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지금 난 화장실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문이 닫혀버리니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평소와는 다른 수준의 장난에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결국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변기 위에 앉아 있어야 했다. 당시엔 문을 열고 나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 투성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침이 되어서 겨우겨우 문을 열어 둘러본 집안 모습은 전혀 이상함이 없었다. 꼬마 귀신에게 조금은 무서움을 느끼던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다음 날에 일어났다. 모처럼 촬영 스케줄이 없어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약속이나 한 듯 화장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역시나 평소 그러하듯이 레이콕 닦고 있다를 혼잣말로 말하며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왔다. 그런데 침대 이불 속에서 낯선 소년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눈과 머리를 보일 듯 말듯이 하며 그 꼬마 귀신은 내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그날 내내 침대 위에 눕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촬영 현장에 다시 나가게 되었다. 공포심에 침대 쪽에는 애써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촬영 현장에서 겪게 되었다. 촬영 스케줄이 끝나고 홍콩 스태프들과 한국 스태프들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에게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홍콩 스태프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레이콕 닦어 있다를 말했다. 순간 조용해지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으려 하자 한국 통역사가 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 말은 손가락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홍콩 스태프들이 짓궂은 장난을 쳤네요. 결국 꼬마 귀신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뜻도 잘 모른 채 험한 말을 하던 나에게 심술을 부리던 게 아닐런지도 모르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공포 경험담.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알바 중에 자주 오던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어 눈여겨보다가 용기 내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고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로 그분도 제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2일도 안 돼서 그 남성분의 친구들을 소개받게 되었고
동네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습니다. 알바생이라 돈이 없었던 저는 술값을 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연하게 술을 다 먹은 후 저와 사귀게 된 남성분은 밖에 나가버리고 친구분이 카드를 내어 계산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저와 남자친구는 찜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부모님도 엄하셔서 용돈을 받지 못한다고 돈이 없는 걸 어필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래도 알바를 하니까 돈을 내겠다고 하며 샴푸비 500원까지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5일 내내 만났는데 돈을 10원도 안 쓰더군요. 연애 초반인데 이렇게 만나다가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서 더 정이 쌓이기 전에 정리해야겠다 마음먹고 짧은 기간이지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밤마다 그 남성분은 제게 전화를 하셨고 울면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뱉은 후 미친 듯이 깔깔거리면서 웃어댔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알바가 시간에 신호등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반대편 신호등에 자주 그 남성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더군요. 낮에는 그렇게 스쳐가고 밤에는 울다 웃으며 전화를 하고 일주일간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마주치는 일도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눈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싸이월드의 남자친구였다. 그분의 이름을 적어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분 프로필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메인에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남성분이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남성분과 초반에 술을 마시고 놀았던 언니의 번호를 제가 받아놨기 때문에 그 여성분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지만 정말로 돌아가신 거냐고 묻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사연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됐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도 차마 물어볼 수 없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전화를 한창 받고 횡단보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셨다는 거였습니다. 그 남성분이 돌아가신 걸 알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걸까요?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그 남성분은 그냥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10수년 이상 지나간 일이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지나치게 침착한 남자를 봤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계산대에서 정산을 하고 있자니 밖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커다란 충돌 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앞을 내다보니 자전거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놀랐는지 시선을 밖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굳어버렸다. 이거 119에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산을 하고 있던 손님의 말에 내가 허둥지둥 구급차를 부르려던 찰나였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손님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다. 머리에서는 피가 뚝뚝 흐르고 한쪽 손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남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분명 차에 치인 피해자리라.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다치지 않은 손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듯 손짓을 하고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에 계산대 쪽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남자의 손에는 캔커피와 잡지책이 들려 있었다. 분명히 오래 입원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취방의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유영철이었다. 수능을 마친 나는 신촌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 집은 서울이었지만 통학하기에는 집과 거리가 제법 멀었고 혼자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자취하는 건물의 1층은 식당이 있었고 지하엔 노래방, 2층부터 4층은 원룸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었다. 난 2층에 살았었다. 원룸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정할 정도로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취를 한 지 2달 정도 지나고 1층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갔는데 만석이었다. 식당 사장님은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냐며 이 건물 사람에 사는 다른 사람도 혼자서 밥 먹고 있으니 합석해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식당 사장님은 혼자 밥 드시는 옆집 아저씨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다. 그 뒤로 옆집 아저씨와 안면이 터서 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은 옆집 아저씨가 택배를 받을 게 있는데 며칠 정도 집에 없을 것 같다고 대신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그 아저씨 연락처 뒷자리가 특이한 숫자였던 기억이 난다. 그때 참 특이하신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었다. 이번엔 내가 택배 받을 게 있었는데 학교라서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좀 급한 택배였기에 혹시 옆집 벨 눌러보고 사람이 있으면 맡겨달라고 했다. 택배 기사님이 옆집에 맡겼다고 다시 전화 주셨다. 이웃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옆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직 주무시지 않았는지 음악 소리와 인기척이 들려서 실내를 무릅쓰고 벨을 눌러보았다. 잠시만요 하고 말하더니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소리와 함께 속옷차림의 아저씨가 나오셨다. 택배를 건네주며 학생차 한잔하고 가지? 하고 물었는데 그날따라 친절하던 아저씨의 눈빛이 무슨 짐승 같았고 왠지 모를 살기도 느껴졌다. 게다가 피곤하기도 했던 상태라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아저씨와 인사하고 지냈고 소주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가는데 폴리스라인이 옆집에 쳐져 있었다. 처음엔 옆집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여러 명을 말이다. 친절하던 옆집 아저씨가 바로 살인마 유영철이었다. 그 뒤로 유영철 사건은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됐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의 짜증나는 질문 공세도 받았다. 무엇보다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방을 빼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영철 다큐를 보다가 놀랐던 사실이 있다. 유영철은 살인을 하고 나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으며 시체를 토막냈다고 한다. 내가 택배 받으러 갔던 날도 시체를 토막내고 있었을까? 만약 그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차 한잔 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